안녕하세요. 혈액종양내과 이하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대장 직장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장암, 직장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결장이랑 직장을 합한 것을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결장에서 생기는 암들을 우린 대장암이라고 부르고요. 직장에서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부르냐 하면 직장암만 치료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암과 직장암으로 앞으로 강의할 때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상이 생기는데요. 근데 이 증상들이 보통 우측에서 생기는 대장암에서는 잘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에서 생기는 대장암의 경우에는 갑자기 대변 굵기가 이제 점점 가늘어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장폐색이 생긴다든가 이런 증상들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직장암의 경우에는 배변을 하셨는데도 덜 본 것 같은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잔변감이 있다든가 배변을 보셨는데 혈이 묻어 나온다든가 혹은 이제 배변할 때 너무 통증이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받으시고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받으시는 경우들이 조기에 진단받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암 통계인데요. 기대 수명까지 계속 살아있을 경우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암에 걸리는 확률은 이제 3분의 1이 넘습니다. 3명 중에 1명 이상이 암에 걸리는 거죠. 가족 중에 보시면 암 환자 아주 많습니다. 주변에도 이제 암이 걸리게 되고 암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암이 걸렸을 때도 이제 생기는 암종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많이 생기는 암종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암종의 순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만 해도 갑상샘암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우리 통계를 봐보시면 갑상샘암을 제외하고는 대장암이 가장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나라를 봐보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우리 전부 이게 서양식 식문화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비만이랑 연관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미국이나 영국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더 많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건 왜 이럴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대장암이 많아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대장암의 일반적인 우리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붉은색 고기를 많이 먹고 비만이 있거나 신체 활동이 부족할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한국인의 식생활과 이제 생활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고기를 많이 먹지도 않고요. 그리고 더 비만이 많거나 신체 활동을 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나?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알코올이 이제 영향을 미쳤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건강검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잘 되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도 통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암에 걸리는 이제 발생 순위를 봤다면 이제 사망 원인 순위를 봐봐야 되는데요. 이제 대장암은 발생도 많이 되지만 사망하는 원인도 제 3위로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금주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식생활이랑 운동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대장암의 특징인데요. 대장암은 이제 용종이 자라게 되면 대장암이 되게 됩니다. 용종이 한 3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암으로 변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이 발견될 때마다 제거를 해주게 되면 어떤 미국에서 시행했는 이제 대규모 연구에서 봐보면 거의 90% 이상의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검진이 중요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암에 걸렸다, 대장암에, 그럴 때는 불행 중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치료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병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대장암의 병기는 이제 첫 번째로는 깊이를 보게 됩니다. 어느 층까지 이제 침투를 하게 됐는가. 이제 두 번째로는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격전이 다른 기관, 이제 직장이나 대장이 아니라 폐나 간이나 이제 다른 쪽으로 전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이제 깊이가 근육층을 넘어서게 되면 이건 2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3기가 되고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되면 4기암이 되게 됩니다. 암의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원격 전이가 없이 1, 2, 3기의 환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근치적인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술 결과에 따라서 2기의 일부나 이제 3기 환자의 경우에는 보조적 항암 치료를 시행하시게 되시고요. 4기암의 경우에는 고식적인 항암 치료를 지속하시게 됩니다. 병기별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1기일 경우에는 이제 수술만 하고 치료는 종료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5년 생존율이 90%가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하시게 되고 2기일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2기는 보통 A, B, C로 다시 나눠지는데요. 2기 A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이제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는 수술을 하고 경과 관찰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2기 B나 C의 경우, 그런 경우를 고위험군 2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거의 3기랑 비슷한 예후를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만 하시고 경과 관찰했었을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약 5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보조적인 항암 치료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을 70에서 8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기의 분들은 보조적인 항암 치료를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치료의 방법은 대부분은 사실 이제 폴폭스나 젤록스 같은 두 개의 약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를 6개월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든지 다른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주사항암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젤로다라고 하는 먹는 약도 사용하시게 됩니다. 또한 일부 환자분들은 기간을 3개월로 줄여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직장암의 경우에는요,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이 직장암이 이제 대장암이랑 치료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대장암은 사실 이제 발견이 되면 수술부터 하시게 되는데요. 직장암의 경우에는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수술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직장의 위치 때문인데요. 이제 직장은 항문이랑 아주 가깝고요. 그리고 우리 골반을 생각해 보면 우리 골반은 아주 작은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광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생식기관들도 다 거기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은 골반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데 그걸 완전 절제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항문을 살리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치료는 되었지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문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기관에 손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항암 방사선을 해서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결과에 따라서 보조적 항암 치료도 시행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일부 이제 환자분들은 직장암이지만 방사선을 하지 않고 이제 선행 항암 화학 치료만 시행을 하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했는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이나 혹은 내년이 되면 이런 치료들도 표준 치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조적인 항암 치료 아까 약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이제 약제별로 우리 부작용이나 어떻게 먹는지 또 어떤 약으로 치료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릴 건데요. 젤루다라고 하는 먹는 약은 보조적 항암 치료로도 사용은 하지만 더 많이 사용될 때는 방사선을 하실 때 항암 방사선 복합요법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항암제 자체로도 효과가 있지만 방사선의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거는 먹는 약이고 하루 2번 복용하십니다. 네, 이 젤루다는 먹는 약이라서 쉽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특별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제 설사를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막에 손상을 보여서 설사가 있을 수 있고 입안이 허는 구내염도 있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손발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발이 우리 주부 습진 때 벗겨지는 것처럼 이제 많이 벗겨지고 빨갛게 돼서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은 손발을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맨발 걷기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젤루다를 쓰시는 분들은 이거는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자극을 받으시면 이제 이런 손발 증후군이 이제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폭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요 폴폭스는 주사약 2개를 사용하는 경우이고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젤록스라고 하는 경우는 주사약 하나랑 먹는 약 하나를 이제 같이 쓰는 경우인데요. 얘네들은 사실 효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2개 중에 어떤 약이 환자분한테 유리할지 환자분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는 편입니다. 폴폭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약제는 5-FU랑 옥살리플라틴이라고 하는 약제를 복합요법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주사를 2박 3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연속해서 맞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혈관이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케모포트라는 것을 이제 중심혈관에 심어서 이쪽을 통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박 3일 동안 계속 맞으셔야 되니까 외래에서 잠깐 맞고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입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인퓨저라고 하는 기계를 이제 집으로 차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박 3일 항암이 끝나고 나면 병원에 오셔서 다시 제거해야 되는 이런 이제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이 약들을 이제 2주 간격으로 반복하시게 되시고요. 총 12번 하시게 되면 6개월이 되셔서 이제 이렇게 12번으로 완료하시게 되시고요. 젤록스의 경우에는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이 젤루다는 5-FU를 먹는 약으로 바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금씩 기전의 차이는 있지만 되게 비슷한 경량의 항암입니다. 근데 이제 먹는 약으로 바꿔서 얘는 이제 하루에 2번씩 2주 동안 복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약 옥살리플라틴은 이제 3주에 한 번 주사하기 때문에 이제 1주의 휴약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는 3주에 한 번씩 맞으러 오시면 되시고요. 외래에서 2시간 맞고 가실 수 있습니다. 먹는 약은 집에 가지고 가셔서 2주 먹고 1주 쉬는 스케줄로 하시게 됩니다. 아주 이제 좋잖아요. 들어보면 입원도 안 해도 되고 이제 주사도 잠깐 맞고 가면 되고 좋지만 얘의 문제점은 용량은 비슷하거든요. 12번 했는 거랑 이제 8번 3주 간격으로 들어가는데 용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는 주사약의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몸이 튼튼하신 분은 괜찮지만 좀 이제 몸이 약하시거나 많이 마르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한꺼번에 용량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젤루다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젤루다의 부작용 중 제일 문제가 이 손발 증후군이랑 설사입니다. 근데 이게 5-FU에 비해서 이제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젤록스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또 장점도 있는데요. 이 편리한 것도 있고요. 아주 작은 간격이긴 하지만 젤록스가 일부 연구에서는 폴폭스보다 좀 더 우월하다는 이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분을 진료할 때는 몸이 튼튼하시고 잘 견디실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사실은 이제 젤록스를 먼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아무리 작은 차이라 하더라도 사실 치료 효과가 우월하다면 먼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5년 생존율인데요. 봐보시면 이제 국환기는 1기를 보통 얘기합니다. 1기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95% 가까이 이제 생존하시게 됩니다. 2기 환자분들 경우에도 2기, 3기 환자분들입니다.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격 전이가 생기는 4기암 환자가 되시면은 이제 5년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기암 환자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이제 개괄적인 치료 방법에 보시면 4기암 환자분들은 이제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생존율을 연장할 수 있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고식적인 항암을 계속 반복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대장암의 경우는 다른 암이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적어 놓은 것인데요. 일부 환자기는 하지만 이제 원격 전이가 소수의 원격 전이만 있으시고 주로 간이나 폐에만 있으시고 이제 완전히 절제가 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항암 치료를 잘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절제를 해주게 되면은 일부 환자는 완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간에 한두 개의 암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완전히 절제를 하고 항암 치료를 잘 받았을 경우에는 일부 보고에서는 3분의 1 가까이 이제 완치를 하신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수치죠. 우리 4기라서 완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잘 찾아내서 우리가 완치로 이끌 수 있느냐가 이제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간이나 폐 외에도 뭐 대동맥 주변 림프절이라든지 아주 소수의 이제 복막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절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 표준 치료는 아니고요. 그런데 항암에 아주 잘 듣고 이제 환자분의 상태가 아주 좋고 이제 환자분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계셨을 때는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제 국소 치료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요즘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폐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전신 마취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수술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너무 수술을 자주 해가지고 더 이상 또 수술하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수술 대신에 이제 다른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으면 이제 고설량 방사선 치료로 사이버나이프라는 이제 도구가 다시 또 있으시고요. 또 이제 고주파 치료라고 해서 술장 안에서 이제 침을 꽂아서 그 주변을 고주파로 태워주는 요런 국소 치료들도 있어서 수술적 절제와 더불어 이제 요런 치료들을 다 병합해서 최선의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4기 환자분들은 사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일반적인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제 중환값은 한 6개월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 약제들이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카페시타빈이라고 하는 게 젤로다이고요. 그리고 5FU, 또 아까 말씀드렸던 폴폭스, 이제 폴폭스나 폴피리에 다시 이제 표적 항암제를 추가했을 경우,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은 대략적으로 27개월에서 30개월까지 중환값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발전인데요. 이거는 이제 중환값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것만 남았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4기 대장암을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5년, 10년 가까이 치료를 받으시면서 생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 수치가 다인 게 아닌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참고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식적인 항암제는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표적 치료 약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제, 우리가 항암제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이 항암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병합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바스틴이랑 폴폭스를 먼저 하시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얼비툭스랑 폴피리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이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바스틴 폴피리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치료에 내가 아바스틴 폴폭스를 하셨다면 2차 치료에는 이제 더 이상 안 듣게 되면 아바스틴 폴피리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럼 조합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 건가?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즘은 모든 대장 직장암 환자분들이 동일하게 치료를 하시지는 않고요. 유전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치료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런 유전자 검사는 이제 대부분 이제 걱정하시는 게 자녀들한테 유전되는 게 아닌가, 이게 뭐지, 내가 유전 질환을 가졌나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유전자 검사가 아닙니다. 이제 내 암의 특징을 보는 이제 유전자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비투스가 이 유전자 검사가 가장 중요한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1차 치료, 초치료를 우리가 얼비투스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는 데는 이 KRAS, NRAS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가 필요합니다. 전체 대장암, 직장암 환자에서 약 40에서 50%, 거의 절반 가까이의 환자에서 이런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얼비투스를 쓰면은 부작용만 있고 이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걸 알아서 이제 환자분한테 적절한 치료제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제마다 부작용이 다른데요. 만약에 내가 몇 년 전에 뇌경색을 알았어, 아니면 뇌출혈이 있었어, 심근경색으로 이제 스텐트를 넣었어, 이런 분들은 아바스틴은 금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바스틴은 이제 이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출혈이나 혈전의 형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병력이 없는 분들도 출혈이나 경색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런 병력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비투스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다가 모두들 깜짝 놀라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얼굴이랑 특히 상체 쪽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여드름 나는 것처럼 이제 심하게 여드름이 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전체 환자의 약 10% 가까이에서는 아주 심하게 발진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해서 피부과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요. 이건 약제 부작용입니다. 이 얼비투스는 EGFR이라고 하는 표적에 붙어서 작용하는 항암제인데요. 이 EGFR이 정상적으로 피부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피부에 붙어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것도 좋아지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특별한 항생제를 쓰시게 되시면 이걸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셨을 때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처방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바스틴, 얼비투스, 폴피리, 폴폭스 같은 이제 1, 2차 약제들을 다 사용하셨다. 그럼 나는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이제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제 스티바가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제 3차 약제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먹는 약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약제들이 남아 있고, 또 론서프라고 하는 약제가 이제 최근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론서프는 이것도 먹는 약인데요. 론서프 단독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아바스틴을 같이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약제들이 모두 다 아주 비싸고 이제 비급여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우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소화기암을 보고 빈뇨기암을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암 환자분들이 이런 비급여 약제가 많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또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급여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사실 의사들의 주장보다는 이제 환우나 이제 환우 가족들의 주장이 집행부에는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방암 환우에는 아주 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이 나왔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나라에 이 급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종의 특징이 이제 유방암 환우들이 이제 아주 젊은 나이가 많으시고 생존 기간이 기시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 대장암 환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뭐 민원도 넣으실 수 있고요. 의견도 게시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혼자서 그런 인터넷 하시기 어려우시면 아들, 딸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집에 젊은 가족들한테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이런 훌륭한 약재들을 이제 급여로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대장암 환자분들도 이제 유전자 검사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 제가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 검사를 나갑니다. 왜 이렇게 뭘 많이 하라고 그러나 그러면 아주 이제 확률이 적기는 하지만 어떤 특별한 유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나한테 약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약을 통해서 예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이 MSI 하이라고 하는 이 약제의 경우 제가 중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역치료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이제 흑색종에 걸리셨고 또 뇌에도 전이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를 계획하고 있던 도중에 이제 신약을 만났죠. 키투르다라고 하는. 이제 이 신약이 임상에 들어가시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약제 효과를 보고 한참을 더 오래 사신 후에 최근에 사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 사실은 이제 4% 미만입니다. 하지만 이 4% 미만의 환자분들은 지금까지 항암에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항암 치료를 하는데 훨씬 더 빨리 돌아가시는 거죠. 예후가 좋지 않고.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분들은 1차 치료로 바로 이제 키투르다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회사인 여보이랑 옵디보를 병합하는 요법도 있습니다. 비슷한 면역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처음부터 저희가 면역 치료로 가시게 되시고요. 이 비라프 환자분들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전자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는 환자분들이 아까 제가 평균 생존 기간이 이제 한 거의 30개월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1년 반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 1년 좀 넘으시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 비라토비라고 하는 약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급여도 됩니다. 이번 달부터네요. 그래서 급여도 돼서 2차 약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생존 기간을 이제 훨씬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주로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많이 발현되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암에도 분명히 계십니다. 3에서 5% 환자분들. 이분들도 일반적인 항암에 잘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약들을 허투를 타겟하는 약들을 써주니까 훨씬 더 예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이제 유전자 검사에 따라서 새로운 약제들이 있고 또 지금은 약이 없더라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표준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 나한테 맞는 이제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랑 비슷한데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5FU가 개발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되면서 생존율이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자라지만 아직 30개월이지만 아마 이제 내년에 혹은 후내년에 제가 또 발표할 기회가 있게 되면 이게 또 바뀔 수 있겠습니다. 항상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늘 대화하시고 또 의지하시고 열심히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끝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암 환자를 계속 치료하면서 느꼈는 거는
암 치료라는 게 정말 외로운 전쟁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아무리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제 그래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통증도 내가 견뎌야 되고 항암 치료도 내가 받아야 되고 항암 치료 부작용도 내가 견뎌야 되고 두려운 것도 내가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외롭고 힘든데 이제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한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그리고 이제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도 더 열심히 진료하고 또 항상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암 환자의 조력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